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새벽 6시 공장장 김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 해고 통보를 받은 현장 반장 박영철. 그가 사라진 지 단 하루 만에 30년 무사고 공장이 마비됐다. 기계가 돌지 않는다. 부품이 맞지 않는다. 신입 반장은 설비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박 반장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요. 60대 노동자들이 팔짱을 끼고 섰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정년 3개월 앞둔 박영철을 해고했다. 35년 경력에 살아있는 설비 매뉴얼을 쓸모없는 인력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24시간도 지나기 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멈춘 건 기계만이 아니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전화를 끊었다. 납품이 중단됐다. 30년 거래처가 계약서를 찢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박영철 반장 복귀시켜. 안 그럼 우리도 손 뗀다. 김태수 공장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자른 건 단순한 직원 한 명이 아니었다. 회사의 심장을 도려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영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본사에서 긴급 감사팀이 내려왔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35년 현장 인생. 박영철 62세. 그는 1989년 이 공장이 세워질 때부터 함께했다. 27 청년이 지금은 허리 굽은 노인이 됐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0.1 오차도 눈으로 잡아내는 손.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이상한지 아는 귀. 영철아, 사모기 소리 좀 이상한데? 압니다, 사장님. 오후에 베어링 교체 들어갑니다. 전 사장 고인수는 박영철을 아들처럼 아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박영철은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꿔줬다. 3년 뒤 회사가 살아났을 때 고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영철아, 너 덕분에 이 공장이 살았다. 하지만 고 사장이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모든 게 바뀌었다. 새 경영진의 등장. 2023년 봄 고 사장의 조카 고민준이 신임 대표로 부임했다. 35세 MBA 출신. 그는 첫 회의에서 선언했다. 비효율을 제거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줄입니다. 고민준의 눈에 60대 노동자들은 고비용 저효율 인력이었다. 특히 박영철. 월급 450만 원에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연봉 6천만 원이 넘었다. 저 나이 든 사람 하나 자르면 신입 2명 뽑을 수 있어요. 인사팀장이 보고했다. 하지만 대표님 박 반장은 나도 압니다. 오래 일했죠. 근데 회사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해고 통보의 날.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박영철은 사무실로 불려갔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 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이 3개월 남았지만 회사 사정상 오늘부로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네? 위로금은 규정대로 나갑니다. 3개월치 급여 보전하고요. 박영철의 손이 떨렸다. 35년. 이 공장의 모든 기계를 손으로 만져본 35년. 그걸 회사 사정이란 4글자로 끝내는 건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구조조정입니다. 그날 밤 박영철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아내 최순자가 놀라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최순자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눈빛이 죽어 있다는 걸. 월요일 아침의 재앙.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6시. 김태수 공장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공장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3호 라인이 안 돌아갑니다. 뭐? 어제까지 멀쩡했잖아.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아예 먹통이에요. 김태수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30대 신입 반장 이준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제어판 에러가 뜨는데. 매뉴얼에 없는 코드입니다. 박 반장한테 전화해. 박 반장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제야 김태수는 깨달았다. 박영철을 해고한 게 불과 사흘 전이라는 걸. 오전 8시 1호 라인도 멈췄다. 오전 10시 2호 라인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졌다. 점심시간 5호 라인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김태수가 소리쳤다. 60대 노동자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박 반장 없으면 이 공장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박영철에게 걸려오지 않는 전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철의 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박영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후 3시 고민준 대표가 공장에 내려왔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박 반장이 없어서. 박영철? 그 사람 잘났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신입 반장이 설비를 못 다루고 매뉴얼 보면 되잖아요. 매뉴얼에 없는 게 태반입니다. 박 반장만 아는 노하우가. 고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오만하게 믿었다. 시스템만 있으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35년 현장 경험은 매뉴얼에 담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옷이 더 큰 재앙이 시작됐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일제히 전화를 걸어왔다. 박 반장 해고했다며? 그럼 우리도 손 뗀다. 무너지는 신뢰의 사슬. 협력업체 대표 김성호 68세. 그는 25년 전부터 이 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왔다. 그와 박영철은 형제 같은 사이였다. 민준이 박 반장 복귀시켜. 김 사장님, 이건 회사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 25년 거래가 내부 문제냐? 박 반장 없으면 나도 계약 파기한다. 고민준은 황당했다. 협력업체가 감히 본사에. 감히? 내가 25년간 성실히 납품했는데 감히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김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7개 협력업체가 모두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 35년의 신뢰. 사실 협력업체들이 이 공장과 거래한 건 박영철 때문이었다. 15년 전 불량 부품 사태가 있었다. 협력업체 실수로 수천만 원 손해가 났다. 당시 공장장은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철이 나섰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 사장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영철아, 돈 문제야. 제 월급에서 깎아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영철은 6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하며 김성호를 살렸다. 그때부터 김성호는 박영철을 형님으로 모셨다. 형님이 없는 회사엔 부품도 없다. 며느리의 냉대. 한편 박영철의 집. 해고 통보 후 일주일째 박영철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아내 최순자는 가슴이 찢어졌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이러다 병 나요. 바로 그때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아들 박준혁, 며느리 강미영. 아버지, 퇴직금 얼마 나왔어요? 며느리 강미영이 대뜸 물었다. 최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미영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 우리 집 대출금 갚아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맞다. 1년 전 아들 집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줬다. 이어 박영철은 퇴직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고사직으로 나온 퇴직금은 예상의 절반도 안 됐다. 위로금 포함해도 8천만 원. 아버지, 8천만 원이요? 이어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미영아. 아들 박준혁이 아내를 말렸지만 강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35년 일했으면 얼마나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우 8천? 회사가 일찍 자르는 바람에. 아니, 왜 잘렸어요? 뭘 잘못하셨길래? 박영철의 주먹이 떨렸다. 35년 무사고 단 하루도 지각 없이 출근한 인생. 그걸 뭘 잘못했냐는 말로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우리 어떡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강미영이 울먹였다. 최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 팔면 됩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아서 전세금 갚고 우리는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돼요. 박영철은 아내를 바라봤다. 30평 아파트. 35년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자산. 그걸 아내는 단 1초 고민 없이 포기한다고 했다. 어머니. 아들 박준혁이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며느리 강미영은 달랐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월세 얻으면 되지. 에이, 그래도. 강미영은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최순자는 그걸 알았다. 35년 일한 남편의 노후가 며느리 눈엔 겨우 8천으로 보이는구나. 공장의 붕괴. 한편 공장은 나날이 악화됐다. 라인 5개 중 4개가 멈췄다. 남은 1개 라인도 생산량이 평소의 30%에 불과했다. 본사에서 긴급 기술팀이 내려왔지만 소용없었다. 설비 자체는 멀쩡합니다. 근데 왜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다. 김태수 공장장은 무릎이 꺾였다. 박 반장만 있으면. 그는 50통이 넘게 박영철에게 전화했다. 문자도 보냈다. 반장님, 돌아와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박영철은 일심만 했다.
60대 노동자들의 반란. 수요일 아침 60대 노동자 12명이 공장 장실 앞에 섰다. 공장장님, 우리도 사표 냅니다. 뭐? 박 반장 해고한 회사에서 못 일하겠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지금 공장이 멈춰서. 그러게요. 박 반장 복귀시키면 되잖아요. 김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60대 노동자들은 비록 월급은 높지만 신입들이 못하는 수작업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들마저 떠나면 공장은 완전히 끝이었다. 알았어. 박 반장 모시고 올 테니까 일단 일이나 해. 복귀 확정되면 일합니다. 노동자들은 단호했다. 그들에게 박영철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35년간 함께 땀 흘린 전우였다. 고민준의 오만. 본사 회의실. 고민준 대표는 이사들 앞에서 보고받았다. 생산 차질로 납품 지연 위약금만 3억 예상됩니다. 협력업체 7곳 계약 파기 통보. 60대 인력 12명 사직 의사 표명. 현재 가동률 15%. 고민준은 책상을 쳤다. 겨우 늙은이 하나 자른 건데 이게 뭐야? 전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박영철 반장을 다시 모셔오는 게 안 됩니다. 한번 구조조정 번복하면 회사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손실은 일시적입니다. 12개월 지나면 신입들이 적응하겠죠. 고민주는 끝까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직원 한 명이 아니라는 걸. 그는 35년간 쌓아온 신뢰의 네트워크 그 자체였다. 첫 번째 반전, 숨겨진 설계도. 목요일 오전. 본사 감사팀이 공장에 도착했다. 팀장 서영민 42세. 그는 냉철한 눈으로 공장 곳곳을 조사했다. 이상하네요. 설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웃했다. 서영민은 3호 라인 제어판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뭡니까? 제어판 뒤편에 손으로 쓴 암호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C3-7 구간 0.3초 지연 온도 87도 유지 압력 4.2 조정. 이건 매뉴얼에 없는 내용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다. 서영민은 다른 설비들도 확인했다. 모든 기계 뒤편에 같은 메모들이 있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박 반장님일 겁니다. 김태수 공장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35년 노하우의 집대성. 사실 이 공장의 설비들은 30년 이상 된 구형 기계들이었다. 제조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매뉴얼도 90년대 버전이 전부였다. 박영철은 35년간 이 기계들을 손으로 만지며 진짜 매뉴얼을 만들어 왔다. 온도, 압력, 타이밍, 윤활, 유양, 소음 패턴. 수백 가지 변수를 그는 머릿속과 손끝에 새겼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어판 뒤편에 메모로 남겼다. 후배들을 위해서. 이 메모가 없으면 기계를 못 돌리는 겁니까? 네. 특히 3호 라인은 2015년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박 반장님이 직접 부품을 개조해서 살렸어요. 그 개조 방법이 저 메모에 있습니다. 서영민은 전율했다. 박영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35년간 이 공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다. 박영철을 당장 복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허가는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매일 5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박영철의 침묵. 그날 오후 서영민이 직접 박영철의 집을 찾아갔다. 박 반장님, 저는 본사 감사팀. 돌아가십시오. 박영철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서영민은 문 앞에서 말했다. 반장님,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복귀해 주십시오. 복귀? 저 권고사직 당한 사람입니다. 조건을 말씀하십시오. 연봉, 직급, 뭐든지. 박영철은 쓴 웃음을 지었다. 조건이요? 제가 35년간 바란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서영민은 말문이 막혔다. 저는 35년간 이 공장을 내 집처럼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설비 고장 전화 오면 뛰어갔습니다. 명절에도 공장 지켰습니다. 제 딸 결혼식도 라인 가동 때문에 못 갔습니다. 박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뭐라고 봤습니까? 고비용 저효율 인력. 그게 35년의 값입니다. 반장님,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제 그 공장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진실, 전 사장과의 약속. 그날 밤 최순자는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정말 안 돌아갈 거예요? 응. 고 사장님께 약속했잖아요.
이 공장 끝까지 지킨다고. 박영철은 눈을 감았다. 10년 전이 떠올랐다. 2014년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사장 고인수는 박영철을 불러 무릎을 꿇었다. 영철아, 미안하다. 회사가 망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너희 월급도 못 줬다. 당시 직원들 월급이 3개월째 밀려 있었다. 박영철은 자신의 전세금 5천만 원을 빼서 회사에 꿔줬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사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공장은 안 망합니다. 고인수는 눈물을 흘렸다. 영철아, 내가 이 은혜 평생 못 갚는다. 은혜가 아닙니다. 이 공장이 제 집입니다. 3년 뒤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을 때 고인수는 박영철을 포옹했다. 영철아, 내가 죽어도 너만은 끝까지 지킨다. 약속한다. 하지만 고인수는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조카 고민준이 오더니 박영철을 비효율이라고 잘라버렸다. 순자야, 나 지쳤어. 박영철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공장의 완전한 붕괴. 금요일. 마지막 남은 1호 라인마저 멈췄다. 공장 가동률 0%. 고민준 대표는 본사 회의실에서 폭발했다. 도대체 박영철이 뭔데? 늙은이 하나가 회사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거야. 대표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서영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박영철 없이는 이 공장 못 돌립니다. 35년 노하우를 12개월에 배울 수 없어요. 그럼 새 설비 사오면 되잖아. 설비 교체에 30억, 기간 6개월입니다. 그 사이 납품 중단으로 손실은 200억 예상됩니다. 고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박영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와. 이미 50번 넘게 연락했지만 무릎 꿇어서라도 데려와. 내가 직접 가겠어. 하지만 박영철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협력업체의 배신? 그리고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협력업체 7곳이 모두 다른 공장과 계약을 맺었다. 경쟁사였다. 김성호 사장, 당신 25년 거래를 이렇게 끝내는 거요. 김태수가 전화로 소리쳤다. 김성호는 담담하게 답했다. 박 형님 없는 회사엔 의리도 없어요. 이건 배신이야. 배신? 35년 일한 사람을 3개월 앞두고 자른 게 배신 아닙니까? 김성호는 전화를 끊었다. 공장은 완전히 고립됐다. 생산 라인 멈춤, 협력업체 이탈, 숙련 노동자 사직. 모든 게 무너졌다. 그리고 주말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반전, 박영철의 지분. 월요일 아침 본사 법무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대표님, 박영철 반장이 이 회사 지분 15%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민주는 서류를 낚아챘다. 분명히 써 있었다. 주주명부에 박영철 15%.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2015년 회사 부도 위기 때 고인수 전 대표님이 박영철 반장에게 지분 15%를 양도했습니다. 왜? 박 반장이 개인 자산 8천만 원을 회사에 투자했고 본인 명의로 2억 대출까지 받아서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대가로. 고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박영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15% 지분을 가진 주주였다. 그리고 회사 정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 지분 10% 이상 보유주주 해고 시 주주총회 23 찬성 필요. 고민주는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박영철을 해고했다. 이건 명백한 정관 위반이었다. 이거 소송 걸리면 박 반장이 이기고 회사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고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5년의 희생. 한편 박영철의 집.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2015년 주식 양도 계약서가 있었다. 여보, 이거 왜 꺼내요? 아내 최순자가 물었다. 그냥. 박영철은 계약서를 바라봤다. 15%.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50억이 넘는 가치였다. 하지만 박영철은 한 번도 이 지분으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다. 배당금도 받지 않았다. 고인수 사장이 살아있을 때 말했다. 형님, 저는 그냥 월급만 받고 싶습니다. 지분은 회사가 어려울 때 쓰세요. 고인수는 눈물을 흘렸다. 영철아,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박영철은 35년간 월급쟁이로 살았다. 50억 가치의 지분을 가지고도 그저 현장 반장으로 일했다. 그런 그를 고민주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잘랐다. 며느리의 발견. 그날 오후 며느리 강미영이 집에 왔다. 아버지, 그거 뭐예요? 뭐? 그 서류요.
주식 양도 계약서? 강미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15%? 이거 진짜예요?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15%면. 그녀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45억. 아버지가 45억짜리 주식을 갖고 계셨어요. 박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걸 말 안 하셨어요? 이거 팔면 우리 빚은 물론이고. 미영아, 최순자가 며느리를 막았다. 그 주식은 아버지 인생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45억이에요. 우리 평생 못 벌 돈이에요. 그래도 안 돼. 최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강미영은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45억. 아버지만 설득하면. 고민준의 무릎. 화요일 오전. 고민준 대표가 직접 박영철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저 늙은이한테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하지만 회사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다. 손실은 이미 10억을 넘어섰다. 납품처들이 위약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고민준은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박 반장님, 저 고민준입니다. 문이 열렸다. 박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민준을 바라봤다. 무슨 일입니까? 반장님. 아니, 박 이사님. 고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영철은 비웃었다. 갑자기 이사님이라니. 지난주엔 저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비용 저효율? 그건 제가 몰라서. 뭘 몰랐습니까? 제 지분은 몰라도 35년 근속은 알았잖아요. 고민준은 대꾸하지 못했다. 박영철이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이제 그 공장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반장님, 아니 이사님. 제발. 이사님 소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현장 반장으로 살았습니다. 박영철은 문을 닫으려 했다. 고민준이 문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지분을 사겠습니다. 45억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결국 돈 이야기군요. 아닙니다. 복귀하시면 대우도 확실히. 대표님. 박영철은 고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35년간 돈 때문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장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저를 버렸죠. 반장님, 이제 저도 버립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박영철은 문을 닫았다. 고민준은 문 앞에 주저앉았다. 60대 노동자들의 선택. 그날 오후 60대 노동자 12명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장장님, 우리 이번 달 말로 그만둡니다. 야, 지금 공장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못 있겠습니다. 박 반장 없는 공장에서 일할 의미가 없어요. 노동자 한 명이 말했다. 우리도 다 60 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박 반장처럼 잘릴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김태수는 무너졌다. 60대 노동자들은 단순 인력이 아니었다. 30년 넘게 일한 이들은 박영철처럼 살아있는 매뉴얼이었다. 제발 한 달만. 안 됩니다. 노동자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박영철을 배신할 수 없었다. 회사의 최후 통첩. 수요일 본사 이사회가 열렸다. 고민준 대표 책임지십시오. 이사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이 박영철을 자른 결정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 손실 15억 협력업체 전부 이탈 생산 중단 2주째. 이게 최선입니까? 박영철을 복귀시키려 했지만 복귀가 아닙니다. 회장 고인수의 동생 고인기가 입을 열었다. 박영철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형님이 왜 그 사람한테 15% 지분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건 형님은 박영철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때 자기 돈으로 회사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이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고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번 주 안에 박영철을 복귀시키지 못하면 당신이 물러나십시오. 박영철의 결심. 그날 밤 박영철은 아내와 마주 앉았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요. 여보가 결정하세요. 순자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다시 가야 할까? 최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여보는 35년간 그 공장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던 곳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박영철은 눈을 감았다.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새벽 기계 소리, 기름 냄새, 동료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게 그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 공장은 그를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버렸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영철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35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마지막 진실. 목요일 아침. 박영철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1989년 공장 준공식 사진이 있었다. 27 청년 박영철이 고인수 사장 옆에 서 있었다. 형님, 우리 이 공장 크게 키웁시다. 그래, 영철아. 우리 함께 가자. 35년 전 약속. 박영철은 그 약속을 지켰다. 부도 위기도 화재도 경영난도 모두 함께 넘었다. 하지만 고인수가 죽고 조카 고민준이 오면서 모든 게 변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반장님, 저 김성호입니다. 협력업체 사장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형님만 복귀하시면 저희 7개 업체 다시 계약합니다. 김 사장. 형님, 저는 형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 없는 회사엔 부품도 없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전 형님이 저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불량 부품 납품했을 때 형님이 월급 깎아가며 저 살렸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형님,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박영철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아들의 눈물. 그날 오후 아들 박준혁이 혼자 찾아왔다. 며느리는 없었다. 아버지, 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미영이가 지분 이야기 하더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45억짜리 주식 가지고도 평생 현장에서 일하셨다는 거. 저는 몰랐습니다. 박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박영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혁아, 아버지는 돈 때문에 일한 적이 없다. 그 공장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일했어. 아버지, 근데 그 공장이 날 버렸구나. 그게 슬프다. 박준혁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다시 가지 마세요. 이제 쉬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준혁아, 어머니랑 작은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죠? 안 됩니다. 대출 제가 갚을게요.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박영철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했다. 공장의 마지막 날, 금요일. 공장은 완전히 멈췄다. 2주간 생산 중단, 손실 20억, 협력업체 이탈, 직원 대량 사직. 고민준 대표는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고민준 대표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회장 고인기가 선언했다. 그리고 박영철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 공장 운영 총괄을 맡깁니다. 뭐라고요? 고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님의 유언입니다. 영철이가 내 뒤를 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고인기는 서류를 내밀었다. 박영철 이사 복귀하시겠습니까? 박영철의 선택. 그날 저녁 박영철은 공장 앞에 섰다. 2주 만에 보는 공장. 불이 꺼진 건물. 멈춘 라인. 텅 빈 주차장. 형님. 60대 노동자 12명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다. 우리 기다렸습니다. 너희들. 형님 오시면 우리도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박영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협력업체 사장들도 왔다. 김성호가 악수를 청했다. 형님, 다시 시작합시다. 박영철은 공장 문을 열었다. 35년간 매일 열던 그 문. 출근합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었다. 60대 노동자들도 하나둘 작업복을 입었다. 자, 다들 자리로. 박영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가동. 토요일 새벽 6시. 박영철은 3호 라인 제어판을 열었다. 그가 손으로 쓴 메모들이 보였다. C3-7 구간 0.3초 지연.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2주 만에 처음 듣는 기계 소리. 돌아간다. 3호 라인 돌아간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박영철은 다음 라인으로 갔다. 1호, 2호, 4호. 하나씩 재가동됐다. 오후 3시 모든 라인이 정상 가동됐다. 반장님, 아니 부사장님. 김태수 공장장이 달려왔다. 부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현장 반장입니다. 박영철은 웃었다. 1년 후 2025년 11월 공장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박영철 부사장의 지휘 아래 생산성이 30% 증가했다. 하지만 박영철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다.
부사장실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설비 앞에 섰다. 반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젊은 직원이 말했다. 쉬긴. 이게 내 자리야. 박영철은 웃었다. 그날 저녁 회사는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고인기 회장이 박영철에게 상패를 건넸다. 박영철 부사장 35년 공로상. 직원 200명이 박수를 쳤다. 박영철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5년간 이 공장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철은 직원들을 바라봤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60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박수를 쳤다. 박영철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내 최순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35년간 내 곁에 있어줘서. 최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35년을 일했다는 걸. 에필로그. 그날 밤 박영철은 고인수 사장 묘소를 찾았다. 형님, 저 왔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랐다. 형님이 맡긴 공장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박영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형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박영철은 웃었다. 35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